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 취업하기 어려운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조사를 봤더니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구직자 91.4%가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아르바이트는 그저 용돈 벌이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네. 취직을 위한 활동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이야 뭐 취업 시장이 함께 얼어 있기 때문에 취업하기도 어렵고 알바를 구하기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방금 뭐 유진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 알바도 하나의 스펙으로 간주가 되다 보니까 어떤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직무랑 연관돼 있는 알바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또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취준생들도 구직 활동 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많이들 구하실 텐데 아르바이트도 그렇고 취직도 그렇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좀 더욱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좀 드려야겠죠. 네, 저희가 오늘도 좀 알찬 정보로 많은 정보들을 꾸며봤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화요일 잡정보센터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뜬 후에 전략을 짜면 늦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자,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을 하는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는 잡정보센터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 오늘도 계속됩니다. 네, 어제는 현대차 공채 합격 비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현대차 그룹 계열사별 공채 전략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FPS 컨설팅의 한정현 컨설턴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정현입니다. 네. 자, 이 현대자동차 그룹이 취준생들한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연봉도 좋고 복지도 훌륭하고 또 근속연수도 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워너비 기업인 것 같은데요. 정현쌤 학생들도 이렇게 좀 현대차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당연히 많겠죠. 야, 대단히 많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무더위 속에서 아마 가장 시원한 정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네. 아마도 이제 하반기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아마 저의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가 뭐 이런 어떤 채용에 관련된 사실 따끈따끈한 정보가 무엇보다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하고 같이 했었던 학생 중에 한 6개월 정도를 준비해서 지금 말씀한 오늘 우리가 좀 파고 들어가야 될 현대차 계열사 중에 이제 모비스에 입사를 한 친구가 있습니다. 오, 네. 그 예를 그냥 살짝 뭐 초반부에 살짝 꺼내면 학점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도 그대 대다지 높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부분을 조금 많이 했냐라는 그런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사실 DP 있게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게 아마 그 학생이 입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했다.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고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많은 취준생들이 갈수록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일명 취업에 대한 공포라고 하죠. 취업난 포비아에 대해서 극심한 공포심을 겪고 있는데 정현쌤 같은 경우에는 취업 준비를 할 때 좀 어떠셨나요? 좀 수월하셨나요? 제가 이제 우리 여기 남규님이나 뭐 유진 뭐 우리 아나운서분하고 공통된 부모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수능 1세대? 네,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굉장히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이제 이런 어떤 똑같은 시기를 조금 경험을 했고 지나면서 느꼈었던 게 제가 이제 사실 저희가 취업을 준비하고 할 때는 발로 많이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보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것들 부분들이 분명히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학교 학창 시절 때 뭘 했냐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가만히 도서관에 앉아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방학 때마다 저는 이게 제가 취업을 하는데 가장 주요했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페랭이라고 하는 옷을 아시나요? 페랭이요? 네네. 혹시 복조리를 제가 팔러 다닌 적이 있어요. 복조리 요만한 거. 네. 그걸 방학 때 친구들하고 같이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그 옷을 입고 다닐 때 제가 느꼈었던 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고객 접점에서 하는 서비스에 취업을 준비할 때 그 경험치가 저한테 확 왔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저 역시도 아마도 제가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를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이런 어떤 요소가 많이 나타나 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또 학점이 제가 뭐 그다지 높지도 않았어요. 예, 여기 오시는 뭐 전문가분들도 다 그런 말씀 이공동 하시는데 사실 우등생이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보다는 사실 현장형 인재에 관련된 부분으로 준비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다라고 네. 하는 부분. 그리고 저도 한 40곳 정도는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와. 그때도 한 3, 40곳에 이렇게 어플라이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갔었던 회사에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커리어를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기회라고 하는 게 왔을 때 내가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좀 꾸준히 했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하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정현 쌤이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현장에 발로 뛰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많이 지원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한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전략을 짜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합격 전략을 살펴볼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자, 뭐 현대자동차 하면은 그냥 자동차만 만드는 걸로 아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룹이라고 하니까 조금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계열사가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현대차 계열사라고 하게 되면 크게 이제 상장사, 비상장사가 있는데요. 전체 비상장사까지 하게 되면 한 50개 정도 계열사를 두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회사를 몇 군데 말씀을 드리면 현대모비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알고 있을 거고 네.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위아, 그리고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현대로템, 그리고 이노션, 그리고 현대차증권, 그리고 현대 BNG 스테일 뭐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매출 있네요. 기준으로 보게 돼도 네. 한 전체 토탈 매출을 하게 되면 한 4조, 5조 뭐 이 정도 사이즈 정도는 되니까 네. 아마도 그냥 개별 그런 어떤 기업체로 보더라도 매출 부분이 작은 기업이 한 3조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많은 데는 한 26조 더 많은 곳은 최고 맥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2016년 기준으로 얘기하면 한 36조 정도 매출을 올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전체 사이즈로 봤을 때 그다지 작거나 이런 어떤 규모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됩니다. 네. 네. 저도 현대자동차 하면 이 자동차 부분만을 생각을 했었는데 정현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계열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좀 어떤 계열사들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네, 최근에 뭐 핫하다, 뜨겁다 이런 어떤 표현을 많이 하는데 현대차 그룹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동차 쪽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자동차 부분과 또 요즘에 남부 경협 관련된 부분을 핫 이슈인 그런 또 현대로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업. 자, 자동차 하게 되면 제철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제철 요 정도 세 개의 기업을 저 훌륭한 기업들도 많지만 네네. 요 세 개 기업을 아마 깊이 파도 아마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로템 이렇게 세 가지 계열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볼 텐데 먼저 현대로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을 안 하는데 네네네. 아는 교수님이 이제 4.27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 로템은 무조건 사라. 이거는 그거는 맞습니다.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정말 실제로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사실 한 포인트로 이야기하면 15%, 한 20% 정도 그냥 확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게 뭐 반등이라든지 이런 어떤 표현, 그 남북 경협주라고 해가지고 사실 뜨거운 감자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수혜를 얻고 있는 그런 어떤 기업 중에 하나다. 네. 이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사실 올 초에 보면 뭐 사업 부분으로 논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뭐 철도 쪽만 있는 게 아니라 방산 쪽도 있고 플랜트 쪽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올 초에는 플랜트 쪽에 관련된 부분이 작년에 별로 좋지 않아서 아마도 그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신 남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떠한 호재 때문에 아마 굉장히 큰 반등을 했다. 그리고 또 뜨거운 부분이 뭐냐면 현대 그 로템 같은 경우는 그 인재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사실 그 비전 2020이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슬로건 아래 아마도 사업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철도 부분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카자흐스탄이라든지
그리고 인도 이렇게 혹시 그 해외의 그 사업장에 지금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도 방문하셨을 때 네. 사실 철도에 올라서 같이 그 인도 총리랑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 아마도 계열사 현대차 그룹 계열사 중에 아마도 로템은 뜨거운 이슈 중에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그래도- 이거를 네. 교수님 말씀 듣고 제가 주식을 좀 그러니까요. 했어야 되는데 제가 주식을 안 했어요. 지금 사면 돈이 없어갖고 못할 것 같고 정말 뜨거운 계열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대 로템이 상반기 경쟁률도 이만큼 뜨거웠는지 경쟁률은 좀 어땠습니까? 경쟁률은 아마도 이렇게 몇 명을 뽑는다라고 명시는 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하지만 우리가 기본 이상은 통상적으로 수치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는 그 기업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가 몰린다라고 하는 건 또 특히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반기 부분보다 하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해서 채용이 진행된다라고 보시게 되면 아마도 기본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한 뭐 숫자로 제가 명시를 그냥 딱 하게 되면 한 200대 1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제 하반기에 현대 로템이 또 인재 채용을 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호황이기 때문에 그럼 네. 하반기에 조금 채용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하반기 채용 기획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혹시 남북 관련된 부분이 호재가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죠. 바로 지금 그 통일부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되는 게 철도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스타트가 돼 있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매출 규모도 매출 규모지만 그런 어떤 호재에 맞춰서 인재에 관련된 니즈는 지금 바로 충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내부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상반기에 좀 경쟁률이 높았던 직무는 어떤 부분이었나요? 아무래도 그 생산 기술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품질에 관련된 부분 쪽으로 아마도 그 이공대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인문대생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 후선부서라고 이야기하는 경영지원부서라든지 그러니까 많이 뽑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반기보다 하반기 티오가 상대적으로 좀 많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아마도 그 수요에 관련된 부분을 밸런스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많이 뽑기 때문에 유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럼 좀 하반기에 좀 집중하고 주목한 다음에 준비를 좀 해야 할 텐데 네. 취준생들에게 필요한 경험 또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대 그 차 그룹을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 보게 되면 사실 제품 중에 1등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 아하. 보니까 삼성하고는 약간 좀 다 차별화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관련 계열사도 계열사지만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이 첫 번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우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고 사실 기계공학이라든지 전자공학 소위 말하면 역학에 관련된 기본 구조를 알고 있는 이공대생들의 같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냥 깔고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사실 사업장 자체가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협업에 관련된 부분, 콜라보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직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기술적인 부분을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외국어 능력에 관련된 부분은 인사 담당자가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전공을 살려서 전문성을 내세운 다음에 좀 소통 능력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인문계생들은 조금 어떤 식으로 중점을 둬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인문계생들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산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뭐 현대 로템이라고 하는 회사가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용어적인 베이스 정도는 필히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첫 번째고요. 네. 그렇다 보게 되면 사실 그 산업에 전반적으로 그 통용되는 기본 그 전문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공계생들도 필수적으로 조금 인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네. 채용 담당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거 플러스 사실 그 사업 전략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마켓쉐어 자체가 국내하고는 조금 그 글로벌한 시장으로 조금 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언어에 관련된 부분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제2외국어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중앙아시아 관련된 부분, 그 시장은 사실 굉장히 조금 열려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니즈도 좀 굉장히 많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상반기에는 채용 연계형으로 인턴 채용이 진행이 되었는데 네. 어제 기찬쌤께서도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인턴 채용 전환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율이 좀 어떤가요? 사실 그 낮아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쓰임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게 되면 사실 확장성이 상대적으로 초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채용하는 데 있어서 고정비는 기업에서 무시 못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로템에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내용이 좀 다르죠. 그 4월 중순에 있었던 우리가 남북 그런 어떠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 포지션을 놓고 이야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인사 담당자라고 하게 되면 사실 필터링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면 논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확장성을 이야기하면 지금 그 채용 연계해서 뽑은 직원들을 굳이 선택을 안 할 이유는 없다. 근데 그 안에서 보면 이것도 그 잘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수성. 이 특수성에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지원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로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 관련된 니즈로 한 매출 규모를 지금보다 한 15%에서 20% 정도를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어에 관련된 부분과 기술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화된 어떠한 그 모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웬만하지 않으면 다 채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기적으로. 네. 네. 어느 정도 조금 분위기는 전망은 밝은 편인 것 같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바로 이어서 현대모비스 계열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모비스는 상반기 채용 규모도 궁금하고요. 경쟁률은 어땠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년 대비해서 기준으로 논한다라고 하면 비슷한 수준을 조금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400명에서 450명 정도 내외. 그리고 상반기에 아마도 한 200명 정도 좀 채용을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하반기에 나머지 부분을 조금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직무 부분으로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네. 사실 그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의 그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돼 있었어요. 그 기존에는. 그래서 작년에 매출이 아마도 썩 좋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부분. 중국의 그러니까 사드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어떠한 플랜을 좀 제시를 했냐면 방향성에 관련된 부분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한쪽에 치우치는 부분을 조금 우리가 탈피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좀 슬로건을 걸었기 때문에 사실 채용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전년도에 매출이 그다지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아마도 채용 인원을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이야기즉슨 기존대로 유지를 하거나 플러스 알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인재에 관련된 니즈는 지금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라든지 커넥티드카 이쪽에 관련된 수주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제어 장치에 관련된 부분 이런 어떤 전문 인력들이 지금 사실 그 다음 스텝에 관련된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채용 기준은 지금과 똑같이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경쟁률은 조금 어느 정도였나요? 그러니까 모비스가 상대적으로 아마도 현대차 그룹 중에는 좀 센 축에 낍니다. 왜 그러냐면 하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그리고 부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수성 때문에 해외에 관련된 부분 차종들하고 다양한 기준으로 업무 영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 파트도 마찬가지고 아마 인문계라든지 경상 계열에 있는 우리 그 지원자분들께서도
많은 다수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뽑는 모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숫자로 우리가 로템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로템 같은 경우는 한 3,000명 정도 이런 어떤 수준으로 뽑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모비스 같은 경우는 많이 뽑아야 500명, 뭐 500명, 450명 이 정도기 때문에 아마도 지원자 수가 몰리다라는 그런 어떤 기준을 보게 되면 경쟁률은 아마도 이 그 자동차 그 계열 중에는 아마 상당히 높은 축에 또 낀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인문계, 경상계, 이공계 가릴 것 없이 많은 취준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현 쌤이 보시기에 현대모비스에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는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보상에 관련된 부분이 좀 확실하죠. 그러니까 자기에 관련된 인센티브 제도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아마도 현대차 그룹이 현대차가 잘 나가는 그런 어떤 시점에 따라서 수혜를 입은 기업 중에 하나가 모비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아마 성장을 하면서 아마도 나가 있는 선배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지금 취준생분들께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모비스에 관련된 니즈가 굉장히 많고 또 글로비스하고 이제 글로비스에서 계열 분리를 하면서 사실 사업 부분에 관련된 부분, 전문성 그리고 기술에 관련된 부분으로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이제 취준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10생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좀 몰리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처우가 좋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서 경쟁률이 조금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분들을 뚫고 조금 하반기 합격을 하려면 어떤 직무에 좀 도전하고 어떤 직무들이 더 있는지 한번 이 부분도 살펴주시죠. 직무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게 되면 사실 뭐 구매라든지 품질, 뭐 영업 이렇게 뭐 인문계 관련된 부분으로도 굉장히 많이 뽑고요. 사실 그 자율주행차라든지 커넥티드카 이 관련된 부분으로 아마 최근에 뭐 긴급 제동이라든지 후방에 관련된 경보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 그리고 센서 기술에 관련된 부분으로 자율주행차는 핵심 그 기술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 관련된 니즈가 굉장히 좀 많다. 지금 사실 그 자동차 산업의 플랫폼이 지금 바뀌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원자의 그 전문성이 아마도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인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또 IoT에 관련된 부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의 이 어떤 부품 소재를 하는 이 모비스 입장에서는 다양한 그 브랜드들과의 뭐 영업 팔로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도 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기준에서 보게 되면 네. 인문계라든지 이공계 뭐 이런 어떤 부분 축을 나눠서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은 기본이지만 거기에 글로벌한 인재로서의 지녀야 될 그 문화적인 뭐 코드라든지 그리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협업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전체적인 부분이 아우러지는 인재가 아니면 아마도 조금 이 하반기 채용에서 좀 어렵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현대모비스가 말하기를 이제 400명 정도의 신입사원을 뽑는다면 60%인 240명 정도를 이 미래차 자유부서에 미래차 연구부서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네. 하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직무에 가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스펙이나 역량 같은 게 있을까요? 역량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왜 이공계생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들이 협업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는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협업에 관련된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어디까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다른 누군가의 기술적인 그 콜라보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자율주행차라든지 이 커넥티드카 이쪽에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건 네. 미래의 먹거리가 그쪽에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떠한 하나의 전문성이 이러한 것들을 완성시키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 모비스 인사 담당자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인문계생 지원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직무를 주목하면 좋을지도 어떤 점을 어필하면 좋을지도 좀 짚어주시죠. 뭐 최근에 그 조사를 한번 해보면 어학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뭐 취준생분들 뭐 능력 이상 다 준비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일반화된 그런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치의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산업의 이해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산업의 이해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그 라인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공정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형태로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만약에 업무에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경험치를 짧게나마 조금 할 수 있으면 요즘에는 뭐 IPP라든지 사실 본인들이 노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짧게나마 한 달 정도도 가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도서관에 앉아 있지 말고 그 사실 좀 몸으로 현장의 경험을 조금 하는 게 아마 하반기 채용을 준비하는 우리 이공대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득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공계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본인의 전공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문계 학생들보다는 직무 역량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직무 역량 준비를 할 때 좀 어떻게 해라 이런 팁이 있다면 이 부분도 알려주시죠. 직무 역량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제 4년 동안 공부한 거 기준대로 보낼 수밖에 없죠. 네. 우리 취준생분들 기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공계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배운 기초 공학에 관련된 지식을 조금 한번 필터링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인문대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공학적인 이론에 관련된 부분을 깊이는 아니지만 사실 이게 어떤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정도.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우리가 이제 인문대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부분, 언어적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고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건 한 두세 달 정도면 사실 깊이에 관련된 부분을 빼고 아마도 일반화된 수준 정도는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조금 나름 노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채용에 아마도 다른 경쟁자들보다는 우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제철의 합격 전략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 채용 규모와 경쟁률부터 좀 알려주시죠. 자, 현대제철 하게 되면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현대차 그룹에서는 강판을 만들고 그렇죠. 그 리사이클, HBM을 만들고 뭐 로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그 기업이기 때문에 제철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 채용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전년도에는 그 2016년도보다는 조금 뽑았어요. 근데 올해는 아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채용 부문은 아마 2016년보다는 많이 뽑을 거다. 그리고 2017년 정도 수준 정도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그 기대감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사 담당자분께서.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인사 담당자분께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기본에 좀 충실한 인재를 조금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키워드로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산업에 관련된 기본기를 조금 인지를 하고 있는 그 지원자 같은 경우라면 아마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제 하반기 도전을 하고 있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갖춰야만 내가 합격할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날도 더운데 좀 시원하게 상반기에 합격한 자들의 스펙을 한번 공개를 좀 해주시죠. 자, 상반기 합격한 학생들의 그 스펙을 제가 그냥 논하면 학점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3.8 정도 수준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리고 오픽 그리고 이게 관련된 부분이 레벨이 아마 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친구들이었고 토익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900점대 이상인 900점 정도 언더에 있는 친구들. 네. 그리고 이공계생인데도 상대적으로 많이 보는 그런 어떤 기준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마 어학에 관련된 부분을 빼놓지 않고 본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인턴 경험은 제가 지도한 친구들은 보통 한 하나 정도는 있었어요. 그 있었다라고 하는 게 IPP 형태로 학과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활용한 친구들. 그리고 학교 수준을 이야기하게 되면 중위권 대학에 있는 친구들이 대거 조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 대한 어떤 그레이드를 놓고 이야기하면 아마도 크게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공계생들 같은 경우. 근데 여기 하나 더 이제 인문대라든지 아니면 후선 부서, 언더라이팅 부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뽑는 티오가 원체 작기 때문에 네. 그레이드가 상당하다. 그래서
아마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 정도면 돼, 이거는 아닐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제가 아마도 인사 담당자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는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네. 학점도 높고요. 오픽도 상당히 높고 토익도 900점 이상이고 여기에 인턴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인재들이 현대제철에 몰리는 이유를 꼽는다면 아무래도 연봉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보상에 관련된 그 제철이라든지 우리가 모비스라든지 아마도 현대차 그룹을 놓고 이야기하면 현대자동차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근데 상여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리고 노조의 파워가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용주와 사용자와 이런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마도 원활한 그러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근로자 입장에서 자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도 확실한 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신입 사원 채용 규모가 중요할 텐데 이번 현대제철 상반기 공채를 보면은 신입과 인턴 공채를 동시에 실시했단 말이거든요. 네네네. 하반기에도 이런 식으로 좀 인턴 규모를 늘리는 건 아닌지 이게 신입 쪽으로 쓰는 게 좋을지 인턴 쪽으로 쓰는 게 좋을지 한번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우리가 학사 기준이라고 하게 되면 인턴 기준으로 아무래도 조금 더 접근하시는 게 모수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뭐 석사, 박사 같이 채용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모수가 많은 쪽을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취준생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학사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만약에 취준생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인턴 쪽으로 아마도 어플라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게 전제가 채용이 그 전반되는 그런 어떤 인턴제를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채용의 연결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계열사, 현대, 로템, 모비스, 제철 이렇게 세 가지 계열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자들한테 신의 한 수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신의 한 수는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진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진정성인데 이게 서류만이 아니라 사실 그 과정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진정성이 떨어지는 그 인재는 사실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인사 담당자들의 이구동성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정성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우리가 지니고 아마 입사 지원을 하는 게 원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현 쌤 항상 진정성을 강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도 모 공기업 면접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느낀 게 어떤 거냐면 그 공부만 했었던 분들이 아마 저 자리에 가서 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퀘스천을 했는데 사실 그 중에도 아마 뭐 5년 보통 그러니까 5, 6년 정도 준비를 하셨었던 분들인데 저는 과감하게 조금 안 좋은 점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는 이유죠. 그러니까 대민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 안에서 적합하지 않은 사고를 갖고 있다. 이러면 채용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이기 때문에 이 진정성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도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FPS 컨설팅의 한정현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이락스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이락스 병행제로부터. 나는 맞고 남들은 틀리다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저럴까 싶죠. 그건 아니죠. 네. 별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요새. 너 있잖아. 속상하기도 하고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그럼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틀렸다 한 적 없나요? 얘는 있어 확실히. 나 있을 것 같아. 사실 저도 있죠.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사회,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부산 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오늘 부산에는 어떤 채용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사상구 학장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덕산 부산지사입니다. 원단 제조 및 수출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해외 영업원 1명입니다. 해외 영업 및 국내 영업 관리 업무, 무역 직수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영어 가능하고 해외 출장 가능하신 분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학점 우수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로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고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하며 차량 유지비는 별도로 지원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관심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해외 영업원 1명을 구인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니까요. 지원하실 때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사천시 산안면 소재의 서강유업 주식회사입니다. 분말 유지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식품 분야 단순 생산원 2명입니다. 유제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 작업, 포장, 운반, 적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나 식품 생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흡연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청년층, 인근 거주자 우대합니다. 주 5일 2교대로 근무하나 토요일 특근 있으며 급여는 시급 7,800원 이상, 상여금 2%로 경력에 따라 급여 조정 가능합니다. 그 밖에 사내 복리후생으로 교육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교통비 지원, 직무수당 등이 있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31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신 후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단순 생산원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이효순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 전주에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산현 ENS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두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금속 가공업체에서 보명 캐드 업무를 담당할 기계금속 제도사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및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우대 사항으로는 차량 소지자,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급여는 연봉 3,210만 원 이상이며 면접 후 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리후생으로는 4대 보험 가입은 물론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을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구직건입니다. 역시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미원상사 주식회사 전주 2공장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계면활성제 제조업체에서 계면활성제, 감광제, 원료 투입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할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10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우대 사항으로는 차량 소지자, 인근 거주자,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4조 3교대 근무로 연봉 3,100만 원이며 연말에 성과상여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복리후생으로는 교육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주택자금 지원, 직원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이 7월 22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에 등재된 자사 이력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신 후 고교 생활기록부와 함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려 10명을 채용하는 구직건입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북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은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는데요.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걸까 고민하는 취준생 여러분들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언니도요, 이분을 요정이라고 알고 있다. 언니까지. 네, 취업 요정 겸 스물리에 위포트의 차재원 코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언니분이 알 줄은 진짜 몰랐네요. 이건 진짜 같은데요? 네, 진짜 같은데요. 진짜예요. 당황스럽습니다. 언니분께 안부 좀. 알겠습니다. 자, 이제 코치님 벌써 7월 중순을 지내고 있고 이제 9월 하반기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 정말 많은 컨설턴트 분들이 뭐 하반기 이렇게 준비해라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도 취업 요정이 알려주는 팁은 좀 달라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좀 알려주실까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달라야 된다니까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작은 것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준 과정이 마치 동굴을 뚫어야 되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처럼 한 번에 이렇게 딱 뿜 하고 이렇게 빵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작은 것부터 그냥 쇼생크 탈출 영화처럼 숟가락으로 하나씩 동굴을 파면 뭐 언젠가 파이겠죠. 좀 극단적인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분명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일정 계획을 짜더라도 좀 작은 단위로 완성하면서 달성하는 의미로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문제는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일 단위로 계획을 짜면 분명 과부하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뭐 구직 활동 중에도 소개팅 하시는 분도 있고 그죠? 뭐 각자 대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루 안에 일정을 못 끝내면 또 밀리고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다 버리고 또 봄 공채 대비하고 이런 안 좋은 프로세스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 단위로 일정을 짜시면 좋습니다. 주 5일간 계획을 짜고 못한 거는 뭐 주말에 한다거나 주중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주말에 주로 하고 주중에 주말에 못한 걸 한다거나 이런 좀 탄력 있는 운영을 일정 관리와 자기 관리를 하신다면 하반기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유난히 오늘따라 길게 해주시는 요정이니까 언니분도 보고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비주얼로는 이분도 요정에 가깝습니다. 2부의 도미 신세미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끄러워하시네요. 요정이 많네요 여기. 자, 이제 또 오늘 요즘 또 밤이 굉장히 더워서 열대야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또 요정님께서는 이 밤을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너무 덥거든요 요즘. 열대야에는 일단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너무 에어컨만 세기보다는 밤에 좀 약간의 산책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거짓말하는 것 목소리가 같은데요. 떨리시는데요. 너무 떨렸죠. 네, 오늘부터 꼭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이 앞으로 좀 최소 열흘간 지속된다고 하니까요. 초등생 여러분들 체력 관리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스펙을 분석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부분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잡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합니다. 매주마다 차 코치님과 함께 여러분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말미에 한 분을 추첨해 오픽스퀘어 대표 강사 니나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오늘은 어떤 신청이 들어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글을 또 한번 읽어주시죠. 네, 아이디 달려라 스파크 88 31살 남성 구직자 분입니다. 이분 가천대학교에서 건축설비학과를 다니셨고요. 학점은 2.7이었습니다. 어학 점수가 따로 없고요. 경력사항으로는 중소기업 건설업에서 3년, SK건설에서 2년 계약직으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시설관리공단을 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릴 때부터 놀기를 좋아해서 공부하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 31살에 이제 와서 이직을 하기 위해 스펙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가장 쉬운 것부터 뭘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어릴 때부터 놀기 좋아하는 건 저희도 마찬가지죠. 달려라 스파크님의 사연을 보니까 일단 어학 점수가 없고요. 네, 자격증도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에 합격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차코치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예, 놀기 좋은 우리 스파크 88님 88년생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반갑고요. 자, 하나씩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은 학점이 낮고요. 그리고 어학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기업 취업으로 올드루키로 신입공채로 지원은 사실상 무리임을 감안하셔서 시설관리공단 중심으로 취업을 생각하신 건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원 자격에 해당될 법한 어학 성적이라든가 가점에 해당될 만한 어떤 그런 자격들, 이를테면 건축기사 자격을 비롯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힘들고요. 그 자격을 좀 갖춰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서울시 시설공단의 경우는 아직까지 NCS 채용을 본격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올해 안으로 면접까지 NCS 전형에 입학한 블라인드 전형을 한다 하니까 그 점에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성격을 한번 또 보셔야 됩니다. 청계천이라든가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 그리고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공단의 성격과 내용에 맞게 본인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면도 일정 부분 있겠습니다. 홈페이지상에서 해당 회사가 소통인, 전문인, 창조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가치와 인재상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어떤 면접의 질문이나 자기소개서의 문항들, 자기 개발적인 영역부터 전문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좀 사람을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을 좀 종합적으로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일단 본인의 근무 이력이 정리가 돼야겠죠. 현재 지금 하고 계셨던 여지껏 해왔던 근무 이력만 약 5년이 됩니다. 본인의 근무 이력이 계약직이었다고 치부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셨던 업무 중심으로 정기적인 업무랑 비정기적인 업무로 나누어 갖고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맡았던 역할과 결과 위주로 기술이 필요하겠고요. 그게 결국 NCS에서 요구하는 직업기초 능력 중 어떤 능력과 맞닿아 있는가, 이 점을 좀 요약적으로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취업이 안 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LH와 같이 일단 필기 시험까지는 기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도 일정 부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셔서 부디 성공 취업을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 외에도 뭐 포천시, 뭐 어디 전남, 전북 뭐 각지의 시도 지청이 많지 않겠습니까? 상시 채용도 많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중심의 취업 꼭 좀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학 점수 확보는 필수고 NCS 필기 전형 대비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직장 근무 이력을 정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뭐 SK건설에서 2년 있었고 중소기업 건설업에서도 3년 있었는데 네. 어학 점수도 없고 학점도 낮고 자격증도 없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걸까요? 일단은 그 자격은 대부분 이제 현직 다니시면서도 따실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기사 자격 같은 경우는 일단 전형료가 실기 포함해서 한 5만 원이 안 합니다. 네. 1년에 한 3-4번 정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니시면서 따실 수도 있었던 거고요. 사실 이분이 입사를 하셨을 때를 감안하더라도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건설업체에서는 사람이 일손이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전공을 갖췄고 뭐 1점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학점이. 네. 최소한의 제가 웃기려고 한 말이 아닌데요. 하여튼 그 학업을 다져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으리라는 판단이 되었을 것 같고요. 네. 자격증은 글쎄요. 본인이 그냥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격을 취득할 타임을 놓치지 않았나 싶고 어학은 따지 않았다기보다는 기한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취업을 하신 시점에서 한 5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빨리 따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영어 말하기보다는 토익 점수가 좀 필요합니다. 꼭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분은 어쨌든 나이가 현재 31살이고 나이가 있는 편인데 예. 조금 구직 활동도 같이 하면서 일도 그럼요. 병행하는 게 더 좋을까요? 네, 그렇죠. 이분이 경제적으로 무리가 없으시다면,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적으로 무리가 없다면 뭐 그만두시고 전역에 집중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생업을 같이 병행하셔야 된다면 주말 중심으로 계획을 잘 짜시고 문제풀이, 즉 NCS 직업기초 능력에 기반한 문제풀이와 전공 필기 관련된 공부를 좀 병행하시고 면접 연습도 틈틈이 해주시고 뭐 다 하란 얘기 같은데 아무튼 준비를 좀 주말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네, 네. 기운 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달려라 스파크 88님 좀 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차코치님 조언 따라서 뭐가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세우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댓글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또 한번 읽어주시죠. 네, 두 번째는 프로토77이라는 27살 남성 구직자분입니다. 이분은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요. 학점은 4.5 만점에 3.24 학점, 전공학점은 3.25 학점 가지고 있습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이 500점이고요. 자격증은 워드 프로세서와 ITQ 한글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은 장력 위치 제어 장치 개발업체에서 3개월간 인턴을 했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에서 연구개발 직무를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분은 지원을 적게 한 점도 있지만 계속해서 서류 탈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직무에 지원을 하려면 학점을 많이 본다고 하던데요. 서류 심사에서 낮은 학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올해는 꼭 취직에 성공해서 전공에서 배운 바를 취업시장에서 써보고 싶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토익 점수가 500. 네.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코치님께서 어떤 좀 조언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이분은 토익이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은 영어 말하기 점수가 필요합니다. 네. 이분이 뭐 공공기관 들어가실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토익 점수로 본인의 어떤 서류 필터링을 감안하는 기업이 지금 아니거든요. 희망하셨던 기업이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연구개발 직무라고 했는데 지원하시는 본인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연구개발 직무의 TO 자체가 적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시 채용이 있었거든요. 결국 공채와 별도로 채용이 또 간헐적으로 있지만 뽑는 규모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설계라는 게 이제 양산을 모품으로 차량 부품에 대한 어떤 설계를 그리고 도면을 작성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학점이 높고 전공 기반이 탄탄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학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력적인 면을 차치하더라도 주어질 조건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요건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연구개발을 희망하는 즉 직무로 회사를 접근하시기보단 회사 취업을 좀 우선시하시는 것도 대기업 입사에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현대차는 사실 채용 규모가 점차 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게도 이런 쪽보다는 뭐 2차, 3차 협력사까지도 한번 취업을 고민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삼성전자는 당연히 영어 말하기 점수가 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지는 없지만 최소한의 어떤 자격들, 지원 자격만큼은 따주셔야 됩니다. 오픽이나 토스 점수가 요구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반도체 전자 회사에서 본인이 어학 강점이 없다면 삼성전자 취업에 올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생산기술 현장에서 본인이 뭐 결국에는
이런 연구개발적이지 않은 현장 중심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거기에 해당될 만큼의 어떤 인적성 점수를 확보를 해주시고 면접 준비를 탄탄히 해주셔야죠. 만약에 어학이 오피가 IH가 넘는다면 반도체 외국 장비 업체라든가 원익과 같은 그런 반도체 장비 업체 국산 회사들에서도 일정 부분 취업을 하셔야 되는데 어학 점수가 또 필요하니까 영어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정리를 해드리자면 영어 말하기 점수가 일단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본인이 해왔던 대외 활동을 결과 위주로 본인의 역할에 맞게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어학 점수를 경우에 따라서 좀 영어 점수를 높여가지고 반도체 장비 업체 취업을 해서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나 CS 엔지니어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신입 공채로서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력에 대한 두려움은 버리시고요. 본인의 부족한 점을 빨리 메우는 쪽에 집중해 주십시오. 네. 자, 이분 토익 500점 잊어버리시고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오픽이나 토스 영어 말하기 점수 확보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도 정리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이분이 서류 탈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서류 연구개발 직무에 지원하려면 학점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 이 서류 심사에서 이 낮은 학점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묻고 있는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낮은 학점을 메울 만큼의 자소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만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속상해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본인이 만약에 이 학점이나 학력의 아쉬움을 만회하려면 글이 대외 활동이나 본인의 경력 중심으로 확실하게 기재가 됐어야 됐는데 이건 자기소개서의 문제입니다. 못 썼다고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쉽다고 한탄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점에 아쉬운 점을 감안하셔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걸 좀 적극적으로 검증을 받으십시오. 뭐 저희 뭐 프로그램 이미 끝났지만 뭐 왜 떨어졌나도 있었고요. 아니면 서울시라든가 유수한 여러 곳들에서 무료로 일자리 카페 등의 활동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국한돼서 본인 혼자 끙끙 싸매지 마시고요. 세상 속에서 본인의 자기소개서의 아쉬움을 좀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자소서를 살짝 아쉽게 썼다. 못 쓴 게 아니라 아쉽게 썼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사연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어서 오픽 스퀘어 대표 강사 니나 쌤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수강권을 드릴 행운의 주인공을 또 이제 신세미 캐스터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제가 맨날 엉아를 줬는데요. 이번에는 엉아가 토익을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분이 영어 말하기 점수가 중요하다고 하셔서 이 수강권 들으시면서 IH라도 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프로토77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도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까지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